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윌슨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 국민들을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도록 이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당선이 되는데요. 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지정학적 분석에 뛰어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윌슨 대통령은 역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미국적 사고, 또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토마스 제퍼슨 때부터 윌슨 대통령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전해져 오는 이 미국적 전통이라는 것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미국인들은 미국에게는 전 인류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는 신이 부여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은 선천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또 국가의 외교 정책에 인간의 윤리와 동일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유럽식 사고에 의하면 인간은 내세가 있고, 왜냐면 이제 유럽은 기독교 전통에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은 내세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어떤 선행이 중요하고 또 윤리가 중요하지만 국가는 망하면 그로써 국가의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국가에겐 내세가 없고, 따라서 국가에게는 도덕을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목표는 오로지 생존뿐이다 라는 식의 사고가 팽배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제 이런 유럽식 사고를 거부했던 것이죠. 네, 윌슨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고립주의적 정서와 영합해서 이러한 가치가 미국 내에서 일단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이런 가치를 미국 밖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이런 가치를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참전을 십자군적 이념으로 정당화한 것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설득했다면 미국은 여러 강대국 중 가장 강한 강대국 중 하나 정도의 국가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내내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중동에도 개입하고 또 베트남에도 개입하고 등등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까지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만약에 루스벨트의 구상대로 미국이 행동했다면은 미국은 태평양,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대서양 이 서반구를 벗어나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윌슨의 구상이 결국에 살아남았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의 리더로 떠올랐을 때 결국에 윌슨의 구상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윌슨의 구상은 루즈벨트의 것처럼 지정학적 혹은 현실적인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1915년에 다른 인류 전체의 안보는 곧 미국의 안보라는 전례 없는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이 서반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침략이 발생하면 막는 것이 미국의 의무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이타주의적인 세계 경찰로 상정하는 아이디어는 앞서 말했듯이 훗날 살아남아서 결국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자유주의 진영의 국제 질서를 디자인하고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 동맹국들을 모을 때 반영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해야 된다고 윌슨은 생각했지만 그것이 국익이 아니라 이타심, 즉 다른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참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독일은 미국을 경계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도 펼치고 또 루시티니아호 격침 사건 등 이제 미국 여론에 참전 여론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윌슨 대통령은 그 선전포고를 요청하는 의회 연설에서 자신들이 어떤 현실적인 국익에 의해서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참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국익이 아니라 전 인류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결국 미국의 참전으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윌슨은 유럽에서 자신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14개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조항은 이제 유럽식의 세력균형 외교에 좀 뿌리 깊은 반감이 담겨 있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비밀 외교의 폐지를 주장했고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를 주장했고, 또 평등한 무역, 그리고 각 국가의 영토의 주권, 그리고 식민지 민족의 자결권 등을 주장했으며,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의 논리 혹은 지정학적 논리에 따라 따른 국제 질서가 아니라 이를 국제법과 또 국제연맹의 창설을 통해서 전 인류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계 질서에 대한 이러한 윌슨의 구상은 이제 인간 본성은 본질적으로 평화적이고 세계는 근본적으로 조화롭다는 미국인들의 신념에서 도출되었는데요. 윌슨의 이러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천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식민지 민족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생기면 본인들의 욕구가 충족되었으므로 더 이상 전쟁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유럽은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이러한 논리에 기반했는데요. 유럽 지도자들에게는 윌슨의 이러한 주장이 좀 터무니없었습니다. 왜냐면 유럽은 이제 국력이 엇비슷한 국가들끼리 어울리면서 국가가 전쟁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전제의 세력균형 외교를 펼쳤었습니다. 이러한 유럽 지도자들이 볼 때 윌슨의 구상은 터무니없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미국적 가치 그리고 유럽식 세력균형적 관점의 충돌로 베르사유 조약은 이제 당시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켰던 주요 원인이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독일을 약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독일과 화해하면서 독일의 야심을 꺾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르사유 조약 이후의 상황이 독일에게 더 지정학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윌슨의 이상은 베르사유 조약의 구조적 약점이 되었죠. 왜냐면은 윌슨은 지정학이 아닌 본인의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세력균형, 즉 국력을 엇비슷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어느 한 나라도 유럽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애초에 차단하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했고, 독일이 여전히 제일 강한 강대국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윌슨의 이상은 사실상 세계 2차 대전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의 이상이 윌슨의 이상이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실패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살아남아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에는 그의 생각이 반영되었습니다. 국제연맹, 국제법, 항행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전파와 같은 가치들이 국제 질서에 충실히 반영되었고, 트루먼부터 부시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윌슨의 비전이었던 이타주의에 기반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미국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윌슨주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윌슨주의는 지금까지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냉전의 종식에 이르기까지 미국 외교 전반을 지배했던 그러한 외교 정책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고립주의와 계립주의 그리고 트럼피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스포를 하자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립주의와 계립주의 모두 미국의 국내 정치가 세계에서 제일 완벽하고 또 미국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공통적인 믿음에서 출발한 사상들입니다. 하지만 트럼피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는 이타심에 기반한 외교 정책들이었지만, 사실 고립주의가 이타심에 기반한 외교 정책이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고립주의는 미국이 인류를 위한 자유의 등불로서 국내적으로 완벽하게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펼쳐진 외교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타심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피즘은 다르죠. 트럼피즘이 과연 어떻게 다를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